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유소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올릴 때는 그렇게 미친듯이 올리더니 내릴 때는 뭐 이리 느려? 이런 생각이요. 진짜 그렇잖아요. 뉴스에서 국제 유가가 폭등할 전망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다음날 가보면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 있고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와도 다음날 가보면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나라 기름값 구조가 유독 이상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름값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 정유사 유통비용과 마진, 세금, 그리고 주유소 유통비용과 마진입니다. 이 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세금 종류만 또 4가지거든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이렇게나 많습니다. 비중도 얼마나 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이에요. 그러면 이중 교통세가 529원, 교육세가 78.35원, 주행세가 137.54원, 부가세는 140원이 붙습니다. 그래, 기름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오케이,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기름값이 오를 때는 너무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너무 늦게 내리잖아요. 휘발유도 어떻게 보면 제품 중 하나거든요. 경제학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이론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공급 가격을 비싸게 해서 수요를 조절합니다.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급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다시 수요를 늘리고, 이게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조절 방법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석유 수요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항공기랑 선박 운행도 줄었으니까요. 2020년 3분기까지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 2019년 하루 평균 수요는 1억 50만 배럴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하루 평균 수요는 9,020만 배럴로 줄었습니다. 100분율로 따지면 10.27%가 감소한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39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평소보다 9.25% 비싸진 거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해볼까요? 2020년 1월 2일에 리터당 1,567원이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4월 1일까지 1,384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국제 유가는 배럴당 61.18달러였던 게 20.31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정부가 유류세를 더 내릴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금이 내려가면 휘발유 가격도 떨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2018년에 이미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정부가 유류세를 15%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휘발유 값은 인하 발표 2주 뒤에나 내려갔고요. 유류세를 다시 환원할 때는 일주일밖에 안 돼서 휘발유 값이 올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단순히 운전자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퍼진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더 늦게 내린다는 게 자료로 증명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름값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 착지 효과입니다. 제가 아까 휘발유 가격에 세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400원이면 이 중 세금만 800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세금 착시 효과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휘발유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했을 때 같은 기간 동안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3% 올랐습니다. 왜냐면 같은 기간 동안 국제 유가가 7.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상관없이 국제 유가가 올라버려요. 이렇게 되면 정작 세금은 줄어도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결제하는 금액은 늘어난다는 거죠. 이걸 세금 착시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유사 마진 폭리입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건 주유소가 아니라 정유사의 마진이라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정유사가 휘발유를 팔아서 번 돈이 연평균 22%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한 국내 휘발유 판매 금액은 연평균 7%가 올랐고요. 주유소가 기름값을 올리는 것보다 정유사의 마진 상승폭이 더 컸다는 거죠. 숫자로 따지면 국제유가 상승률보다 정유사 마진 상승률이 3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대기업 정유사의 마진은 엄청나게 오르는 동안 주유소 사장님들이 가져가는 마진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자료랑 한번 볼까요? 사단법인 이컨슈머 에너지랑 석유 시장 감시단이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2017년 1월에 1,505원 수준이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20년 11월에는 1,319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1,650원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반대로 세금은 떨어졌습니다. 2017년 1월에 914원 수준이었던 게 작년에는 782원 수준이었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방금 전에 말했던 세금 착시 효과죠. 세금은 떨어졌지만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올랐다는 게 이 자료에서도 확인된 거잖아요.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17년 1월에 500원 정도 하던 게 작년 12월에 642원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건 주유소 가격하고 추이가 비슷합니다. 주유소 유통비용하고 마진도 올랐습니다. 52.5원 수준이었던 게 작년 12월에 135원으로 올랐거든요. 왜? 정유사 유통비용하고 마진이 올랐으니까요. 2017년에 38.9원이던 정유사 유통비용과 마진은 작년에 90.9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걸 우리가 체감하기 쉽게 다시 정리해볼까요? 항목별 가격하고 소비량을 곱해서 산출한 값인데요.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17년에 5조 8,100억 정도 하던 게 2021년에 7조 3,800억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6.6% 오른 거죠. 정유사 유통비용하고 마진은 2017년에 3,640억 정도였던 게 작년에 무려 7,735억까지 올랐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21.6%나 오른 겁니다. 세금은 오히려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1.6% 올랐거든요. 주유소 유통비용하고 마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7년에 1조 550억 정도 하던 게 작년에는 9,46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2.7% 감소한 겁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정유사 유통비용하고 마진이 30원대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미친듯이 오른 이유가 해외에서 정제 마진이 감소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적자를 국내 소비자들한테 전가했다는 겁니다. 이건 소비자들 입장에서 괘씸할 수밖에 없죠. 정유사들 단골 핑계가 뭐예요?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 유류세 같은 세금이랑 주유소 마진 때문이에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얘네들이 핑계 삼은 세금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주유소 마진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이것도 정유사랑 관련된 건데 사후 정산제라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주유소 사장이에요. 1월 1일에 리터당 1,500원으로 기름을 사왔어요. 우리 정유사의 정산일은 1월 10일이에요. 그러면 10일이 될 때까지 내가 기름을 싸게 사온 건지 비싸게 사온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기름을 파는 공급자가 원가를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정산일에 나온 가격을 보니까 리터당 2,000원짜리 기름이었대요. 나는 그동안 리터당 1,500원인 줄 알고 이 가격으로 맞춰서 기름을 팔았는데 원가가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주유소 입장에선 큰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손해를 안 보려면 국제 유가가 내려가든 세금이 인하되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들이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특히 내가 정유사에 입금한 가격보다 나중에 확정된 가격이 더 비쌀 가능성이 크니까 국제 유가를 보면서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정부가 세금을 인하해도 정작 주유소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건 환율이랑 시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 정산제 문제까지 더해지니까 그만큼 딜레이가 더 심해지고 이것 때문에 기름값이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거나 몇 주 뒤에 내려간다는 겁니다. 왜? 사실 올려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반대로 국제 유가랑 세금이 인하된다는 말에 기름값을 내렸다가 그 사이에 국제 유가가 확 올라서 나중에 확정 가격이 더 높아봐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정유업계 말을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정유업계는 오히려 주유소 사업주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사후 정산제가 예전부터 고착된 관행이긴 하지만 정유사가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확정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주유소도 있기 때문에 꼭 사후 정산제가 국내 기름값이 상승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입금 가격보다 확정 가격이 높으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유사만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영 주유소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 건데 주유소도 직영 주유소가 있고 일반 주유소가 있습니다. 똑같은 SK 주유소 간판이라도 일반 주유소랑 직영 주유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정유사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주유소 중에 직영 주유소는 7.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하면 정유사들은 최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유사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주유소는 100개 중 8개밖에 안 되니까 차주들이 체감하기가 힘든 거죠. 개인이 자영업으로 운영하는 나머지 92개 주유소는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남기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인하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가능한 저렴하게 사온 기름을 탱크에 많이 저장해뒀다가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올려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금이 매겨지는 시점입니다. 유류세가 언제 매겨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에 따라서 제조장으로부터 기름을 반출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선 아직 팔리지도 않는 기름에 세금을 먼저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만약에 정부가 3월 10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3월 10일에 도착한 기름은 3월 1일에 제조장에서 나왔고 그래서 3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을 냈어요.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결제하는 금액도 3월 1일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유업계가 주장하는 건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할 때 세금이 매겨질 수 있도록 바꾸면 유류세가 인하될 때 기름값도 바로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나라 기름값이 유독 이상한 이유는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정유사가 마진을 취하는 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직영 주유소가 적다는 문제까지 결국 정부와 공급자 그리고 시장까지 모든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세금 부과점도 바뀌어야 하고 정유사 마진 구조도 바뀌어야 하고 직영 주유소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는 건데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기름값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 뭔가 희망적인 결론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렇질 못해서 저도 참 아쉽습니다. 여담으로 최근에는 대체 기름값이 왜 올랐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면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을 대부분 중동에서 하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거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랑 중동은 거리도 굉장히 멀거든요. 실제로 원유 수요 자체는 전 세계 경쟁 활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 법칙이 여기에도 해당되는데요. 만약에 세계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요. 그러면 수요가 공급을 앞서면서 유가가 오르겠죠. 그런데 반대로 경제 활동이 침체되면 공급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러면 유가가 떨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있으니까 기름값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제 유가는 오르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 사태에 있습니다. 2019년 당시에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원유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떨어졌고요. 이걸 해결하려고 오펙이 생산량을 대폭 줄였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경제 활동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다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펙이 이 흐름에 맞춰서 원유 생산을 제대로 늘렸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게 된 겁니다. 물론 우크라 사태가 아예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와중에 지정학적 위험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란과의 핵 합의 같은 것들이 이미 상승하고 있는 유가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설명을 끝내면 또 내피셜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국제사회 이야기 그리고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우리나라 기름값이 유독 이상한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